북한군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창반 준비 중 한 병사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후 동료 3명이 집단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DMZ 일대에 사상 최대 수색 작전을 벌이며 이례적으로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 옥수수 150g으로 버티던 북한군 병사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5개 초소를 기만하고 지뢰밭을 통과해 자유를 얻었을까요? 김정은도 몰랐던 북한군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생존을 위한 목숨 건 탈출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따뜻한 남한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군 복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 될 줄은요. 입대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자가 되는 거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꾸려주셨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군복무만큼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부대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막사에서 담요 한 장으로 버텨야 했어요. 난방이라고는 구식 석탄난로 하나뿐이었는데 연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식사였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150g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돌멩이와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골라내려고 했는데 선임병 최상사가 소리쳤어요. 그거라도 감사히 먹어야지, 사치하지 마라. 배급받은 옥수수밥을 보며 멍하니 서 있던 저를 본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지. 나도 그랬어. 민수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입대한 동기였어요. 키는 저와 비슷했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최고야. 운 좋으면 감자 껍질도 나와. 첫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씩 행진 훈련을 해야 했어요. 발목까지 눈이 쌓인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며 총을 메고 뛰어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배급된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는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인민군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굶주린 아이들 같았습니다. 셋째 날 밤, 화장실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얼음덩어리를 깨며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워 죽겠다. 민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줄 몰랐지. 네, 전혀요. 부모님은 군대에서 밥 잘 먹고 튼튼해진다고 하셨는데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에 걸린 거죠. 그래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중대장 리대위는 혁명군인은 이 정도 고생쯤은 이겨내야 한다며 더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입던 군복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힘든 건 굶주림이었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꿈에서는 항상 음식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감자국, 명절날 먹던 고기 한 점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훈련 중에 김 병장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기절한 거였어요. 하지만 의무실에서는 꾀병 부린다며 다시 훈련장으로 보냈습니다. 김 병장은 비틀거리면서도 총을 메고 뛰어야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군대인가요? 저는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배워왔는데 현실은 참담했어요. 병사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복무기간이 10년이잖아.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9년을 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니요. 그때만 해도 저는 탈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어요. 막사에서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배고픔에 신음하는 병사들의 소리였습니다. 이상철 일병은 매일 밤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박영수 상병은 잠꼬대로 밥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식량 배급일에는 모든 병사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취사병 김하사가 국자로 옥수수밥을 퍼주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정해진 양은 절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옥수수밥에 풀뿌리가 섞여 나왔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수는 이것도 영양분이야 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석탄 공급이 중단되면서 막사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담요를 겹겹이 둘렀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코끝과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무실에서 동상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약이 없다고 했어요. 군의관 최중위는 참고 견뎌라. 혁명정신으로 이겨내라 고만했습니다. 실제 치료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부대 참관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김정은과 김주혜의 부대 참관 소식이 전해진 순간 부대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중대장 리대위가 긴급 집합을 시키며 소리쳤어요. 한 달 후 원수님께서 오신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희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2시 취침. 하루 16시간 훈련에 2시간에서 3시간 수면이 전부였어요.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첫 주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 점오후 바로 행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맞춤이 정확하지 않다며 소대장 박중희가 계속 구령을 외쳤어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해라. 원수님 앞에서 이 모양으로 나갈 수 없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래도 마른 몸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민수가 속삭였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10분, 나머지는 총검술 연습이었어요. 가뜩이나 부족한 식사 시간마저 줄어들자 병사들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폭력이었어요. 훈련 동작이 틀리면 곧바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소대장 박중희는 원수님께 누를 끼칠 셈이냐며 병사들을 때렸어요. 뺨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쓰러지는 병사가 나타났어요. 이상철 일병이 행진 중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거죠. 하지만 의무실에서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다시 훈련장으로 보냈어요. 밤에는 총기 손질과 장비 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잠들 시간이 줄어들자 병사들이 서서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적전에서 졸면 죽는다는 게 이유였어요. 민수는 통신병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무전기 점검, 안테나 설치, 통신 훈련까지 해야 했거든요. 잠시만 눈 붙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식량 배급량도 줄었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려면 배가 고파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하루 옥수수 150g에서 100g으로 줄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박영수 상병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절한 거였어요. 깨워서 의무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박영수 상병이 만류했습니다. 가면 더 맞는다. 그냥
좀 쉬다 가자. 이게 정상적인 훈련인가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수님을 위한 준비라지만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야간 훈련까지 추가되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산악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내렸어요.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원수님께서 보시는 시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느냐. 소대장 박중위의 고함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행군해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민수가 제 옆에서 헉헉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더는 못 견딜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강한 모습을 보이던 민수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강도는 계속 높아졌어요. 총검술, 사격 훈련, 화학무기 대응 훈련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수면 부족이었어요. 하루 2시간 잠으로는 체력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훈련 중에 서서 잠드는 병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냉수를 끼얹어 깨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긴장했어요. 밥그릇을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을 놓치면 곧바로 기합이 들어왔습니다. 원수님 앞에서 실수할 셈이냐며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했어요. 동기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상철 일병은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고 박영수 상병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모두가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넷째 주 어느 날 김철수 일병이 훈련 중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거예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몸을 떨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발작이었어요. 의무실로 옮겼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 최중위는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만 했어요. 김철수 일병은 이틀 후 다시 훈련장에 나와야 했습니다. 민수는 통신병으로서 다른 부대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중대도 마찬가지래. 병원에 실려간 병사가 10명이 넘는다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는 훈련 강도를 더 높였어요. 원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사들의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시험만이 목표였습니다. 그 끔찍한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민수가 시연 연습 중에 쓰러진 거예요. 그날은 김정은 원수님 참관 시연의 마지막 리허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며 새벽 3시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통신병으로서 무전기를 메고 시연 현장에 섰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중대장 리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훈련이 오늘 하루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나왔어요. 민수가 급히 조작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 박중위가 달려와서는 민수의 뺨을 때렸어요. 이 바보야. 이런 것도 못하냐. 민수가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무전기를 만졌어요. 다행히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행진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의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에 맞춰 발을 맞췄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무전기를 메고도 보조를 맞추려 애썼어요. 하지만 민수의 걸음이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민수가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총검술 시연 순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총검을 들었어요. 평소보다 동작이 둔했지만 그럭저럭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더 빨리 움직여라. 원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해라. 교관이 소리쳤지만 민수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총검을 휘두르는 동작이 갈수록 느려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총검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제가 속삭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멈춰 서 있느냐? 소대장 박중위가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저는 달려가서 민수를 부축했어요. 민수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호흡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을 불러라. 누군가 소리쳤지만 중대장 리대위가 막았습니다. 시연을 계속한다. 저 자리에서 치워라. 민수의 생명보다 시연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몇 명의 병사가 민수를 들쳐서 막사로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제자리에 서 있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시연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걱정되어서 계속 막사 쪽을 쳐다봤습니다.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가 괜찮기만 바랐습니다. 시연이 끝나자마자 막사로 뛰어갔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제가 손을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기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무병이 와서 맥박을 재어봤어요.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군의관 최중위는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왜 바로 병원으로 안 보내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상태가 심각한 게 눈에 보였는데 왜 미루는 건가요? 원수님 참관 때문에 병원 이용도 제한하는 건가요? 밤새 민수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뒤척였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잠꼬대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쯤 민수의 호흡이 더 가빠졌어요. 민수야, 괜찮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의무병을 불러왔어요. 의무병이 맥박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포기하면 안 돼. 제가 민수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민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영양실조와 과로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제 눈앞에서 동기가 죽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와 함께 입대했고 함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휘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중대장 리대위는 약한 차가 도태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혁명군인답지 못한 정신력 때문이라며 민수의 죽음을 탓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민수의 시체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임시로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원수님 참관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라인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민수가 죽었는데도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의 빈자리에는 다른 병사가 투입되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시연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민수처럼 죽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무작정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탈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DMZ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계선까지 가려면 여러 초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각 초소의 위치와 경비병, 교대 시간을 알아야 했습니다. 통신병이었던 민수 덕분에 부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 무전기 점검을 도와주면서 각 초소 위치를 들었거든요. 1초소에서 2초소까지는 800m, 2초소에서 3초소까지는 1.2km,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김철호였습니다. 김철호는 운전병이었는데 각 초소를 오가며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초소별 경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김철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형, 혹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아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신고당할 수 있었어요. 김철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궁금해서요. 지도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김철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그런 생각 해봤구나. 김철호도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함께해야 살 수 있어. 그날부터 김철호와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철호는 각 초소의 경비병 교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초소는 새벽 2시에 교대, 2초소는 2시 30분, 3초소는 3시,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박영훈을 생각했습니다. 박영훈은 수신호 통신병이었는데 야간 순찰 때 각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민간복을 구할 수 있는 경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훈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형, 만약에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영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일 때문이지. 박영훈도 민수의 죽음에 충격받았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정말 위험해. 걸리면 총살이야. 그래도 박영훈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만나서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철호가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매주 화요일 새벽 2시에 부대 전체 순찰이 끝나. 그때가 경계가 가장 허술해. 또한 각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도 파악했습니다. 1초소와 2초소 사이에 계곡이 있어. 거기로 가면 안 보여. 박영훈은 지형 정보를 제공했어요. DMZ까지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해.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 또한 민간복을 구할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세탁소에 민간인 옷이 있어. 몰래 가져올 수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초소 통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비병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김철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가짜 명령서를 만들자. 타령검거 작전이라고 하면서 타령이란 북한에서 무단이탈자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타령검거 작전이라고 하면 경비병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박영훈이 부대 공문 양식을 구해왔고 김철호가 도장을 구했어요. 명령서 내용을 작성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긴급 타령 검거 작전. 3명 1조로 경계선 수색 실시. 즉시 출발.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썼어요. 너무 자세히 쓰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 배급에서 조금씩 아껴뒀어요. 옥수수 몇 알, 감자 조각 같은 것들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물통도 하나씩 챙겼어요. 의료용품도 필요했어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의무실에서 붕대와 소독약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진통제는 구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김철호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 날씨 예보상 흐린 날이야. 달빛도 약해서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변수가 있었어요. 갑작스런 비상경계령이 내려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확실할 때 실행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하고 비상계획도 세웠어요. 만약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박영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확신하는 거지. 돌아올 수 없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를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죽어. 김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결행일이 정해졌습니다. 3일 후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날까지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수를 생각했어요. 민수야, 너를 위해서라도 성공할게. 꼭 살아서 진실을 알릴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새벽 1시 30분. 저희는 정해진 장소에서 만났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김철호가 위조 명령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도장도 정확하고 양식도 완벽해. 이걸로 1초소까지는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야. 박영훈은 지도를 보며 경로를 재확인했어요. 1초소에서 2초소까지는 계곡을 따라가자. 각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위조 명령서, 민간복, 비상식량, 의료용품, 그리고 절단용 철사까지. 모든 것을 배낭에 넣고 군복 위에 덮어 입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혹시 걸리면 각자 알아서 해. 억지로 구해주려고 하지 마. 김철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도 위험해진다는 거요. 새벽 2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평소 순찰 경로를 따라 걸었어요. 혹시 다른 병사들이 보더라도 순찰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첫 번째 관문인 1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철호가 앞장서서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타령 검거 작전입니다. 경계선 수색 나갑니다. 경비병이 명령서를 자세히 봤어요.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혹시 위조라는 걸 알아챌까 봐서요. 하지만 경비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 시간에 타령이 나올 리는 없지만. 네, 명령이니까 확인해야죠. 박영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1초소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병들이 다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1초소에서 2초소까지는 계곡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발가락으로 먼저 땅을 짚어가며 걸었어요. 계곡물 소리가 나서 다행히 발소리가 가려졌습니다. 도중에 순찰견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알아챈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른 야생동물을 본 것 같았습니다. 2초소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더 어려운 관문이었어요. 2초소 경비병들은 더 까다롭다고 김철호가 말했거든요. 우리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타령 검거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철호가 명령서를 보여줬어요. 2초소 경비병이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무전으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무전 연락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영훈이 재빨리 말했어요. 긴급 작전이라 무전은 나중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때문에요.
그래. 그럼 3초소에도 알려줘야겠네. 경비병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만약 3초소에 연락하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급히 말했어요. 저희가 직접 전할게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다행히 경비병이 수긍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요즘 경계가 심해져서 실수하면 큰일 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2초소를 통과했어요. 두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2초소에서 3초소까지는 1.2km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지뢰밭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박영훈이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아갔어요. 중간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경계 철조망이었어요. 김철호가 준비해온 절단기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쇠 자르는 소리가 날까봐 천으로 감싸가며 작업했어요. 철조망을 통과하니 3초소가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3초소는 DMZ 바로 앞이라 경계가 삼엄했거든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3초소에 경비병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한 명은 어디 간 걸까요? 김철호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파트너는 어디 갔어요? 아, 급한 일로 부대로 갔어. 혼자 서기 힘든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 경비병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한 명만 속이면 되니까요. 우리가 탈영검거 작전으로 나왔는데 앞쪽 수색해도 될까요? 김철호가 명령서를 보여주자 경비병이 말했어요. 이 시간에 위험하지 않을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30분 정도면 돌아올게요. 박영훈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해. 앞쪽에 지뢰가 있을 수도 있거든. 드디어 3초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DMZ까지 몇백 미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뢰, 순찰대, 그리고 군경까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걸으면 실루엣이 보일 수 있었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쯤은 견뎌야 했어요. 50m쯤 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걸까요? 모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다행히 개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 다른 동물을 쫓아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북한군 마지막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걸 넘으면 DMZ였어요. 김철호가 다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소리가 나면 발각될 수 있었거든요. 철조망에 구멍을 뚫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순찰대가 올까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철호가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씩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DMZ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한군 철조망까지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뢰를 피해야 했습니다. 진짜 생사를 건 구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DMZ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군 철조망을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뢰밭, 남한군 순찰, 그리고 자칫하면 사살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지뢰야. 박영훈이 앞서 가면서 땅을 살폈어요. 달빛이 약해서 땅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먼저 더듬어가며 전진했어요. 김철호가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남쪽으로 1km만 더 가면 돼. 하지만 그 1km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언제 지뢰를 밟을지,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30분쯤 기어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땅에 금속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뢰 파편인 것 같아 김철호가 속삭였어요. 누군가 이곳에서 지뢰를 밟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싹함을 느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북한군 철조망을 넘어온 이상 뒤돌아가면 총살이었어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발짝 내딛기 전에 손으로 땅을 확인하고 이상하면 즉시 멈췄어요. 진행 속도가 느려졌지만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남한군 초소 불빛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박영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었거든요. 100m쯤 더 가니 남한군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철조망보다 더 튼튼해 보였어요. 여러 겹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넘지? 김철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절단기로 자르기에는 너무 두껍고 자칫하면 감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훈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항복 의사를 밝히자. 큰 소리로 귀순한다고 외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무작정 철조망을 넘다가 침입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철조망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 군인님들. 저희는 북한에서 온 귀순자입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순합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초소에서 강한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와라. 우리는 시키는 대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요? 멈춰라. 거기서 엎드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는 즉시 엎드렸어요. 몇 분 후 남한군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있었어요. 무기 소지 여부 확인하겠다. 남한군 병사가 우리 몸을 수색했어요. 당연히 무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어나라. 천천히 따라와. 남한군 병사의 안내로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 온도가 느껴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간단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름이 뭐냐? 어느 부대에서 왔느냐? 왜 귀순했느냐?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라는 동기가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한군 병사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한 병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따뜻한 담요를 몸에 두르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대우였거든요. 배고프지? 다른 병사가 컵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컵라면 냄새를 맡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첫 숟가락을 떠먹을 때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짠맛, 감칠맛, 따뜻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옥수수밥만 먹던 입에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김철호와 박영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감정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것,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남한군 간부가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은 거였어요. 그날 밤 초소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담요, 푹신한 침대, 그리고 안전함. 몇 달 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형, 성공했구나.
축하해.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실이 꿈 같았어요. 정말로 남한에 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소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로 올라간다. 간부가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자유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는데 헬리콥터도 처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남한 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건물들이 번듯했어요. 밤에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다 진짜예요. 제가 물었더니 동행한 간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직접 보게 될 거야. 더 놀랄 일이 많을 거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국정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돼. 우리는 너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야. 따뜻한 말투에 긴장이 풀렸어요.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죽음, 굶주림, 폭력,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한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탈출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 보는 현대식 건물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식사는 잊을 수 없어요. 흰쌀밥, 고기 반찬, 김치, 국까지.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한식을 먹었습니다.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교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빨리 먹어야 했거든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굶주림, 폭력, 절망.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워. 모든 게 다르거든. 먼저 온 선배가 조언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곳이야. 교육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거, 인권, 자유 같은 개념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돼. 제가 질문했더니 교관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민주주의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거든.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처음 마우스를 잡을 때의 어색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정은에 대한 기사도 있어. 제가 물었더니 교관이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휴대전화를 처음 만져본 날도 기억에 남아요. 작은 기계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다는 게 마법 같았습니다. 카메라 기능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걸로 사진을 찍는다고? 제가 신기해하자 교관이 실제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쇼핑 체험도 했어요. 대형마트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풍부한 식품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돈만 있으면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신기했어요. 땅속으로 다니는 기차라니. 처음 탔을 때는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철망이 신기했어요. 북한에는 평양에만 몇 개 역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버스도 신기했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정시에 온다는 것,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의료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배웠어요.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의사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아픈 곳 없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률 교육도 중요했어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거든요. 경찰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가 물었더니 교관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야. 밤에 서울 시내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어요. 네온 사인들, 자동차 불빛들, 24시간 켜져 있는 가게들. 북한의 어둠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제가 물었더니 교관이 대답했어요. 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든. 밤에도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생겼고, 절망 대신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하나원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야,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여기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슬퍼하기보다는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임대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었어요. 작지만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깨끗한 방, 작은 주방,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랬습니다. 북한 막사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신음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평화로운 정적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업이었어요. 하지만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취업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을 때 막상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첫 직장은 물류센터였어요.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월급날에 받은 첫 통장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게 제 돈이에요. 은행 직원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일한 대가죠.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량이 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편지지를 사는 것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민수 생각을 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에게 말하듯 써내려가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야간에 학원을 다니며 수학, 영어, 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영어는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A, B, C. 20살이 넘어서 배우는 알파벳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체계가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1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의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합격한 건가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취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국제관계학과를 정했습니다.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통일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진로 상담에서 말했을 때 상담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학 입시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도 기억에 남아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거였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원하던 대학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더 슬펐어요. 대학 생활은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수님께 질문하는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았거든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질문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동기들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북한이 그렇게 어려워요? 탈북하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통일 관련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도 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2학년 때는 통일부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실제 통일 정책을 만드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통일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통일 정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인턴십을 마치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통일 외교관이 되어서 북한과 남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민수 같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3학년 때는 외교관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민수야, 내 목까지 열심히 할게.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도 몰랐는데 이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교수님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의 영어 실력이 놀라워요. 미국인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이 정도까지 늘다니 대단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국제법, 외교사,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분단국가의 통일 사례를 연구할 때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독일 통일 과정을 배우며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논문 주제도 통일 관련으로 정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실상과 통일 정체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썼어요. 논문을 쓰면서 민수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한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썼을 때 눈물이 났어요. 4학년 때 드디어 외교관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차 필기 시험, 2차 면접까지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어요. 통일 외교관으로서의 포부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민수 같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누구죠? 면접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함께 입대했던 동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제가 탈북을 결심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통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 면접관이 말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기대합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배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꿈에 그리던 통일 관련 부서였습니다. 통지서를 보며 또 울었어요. 민수야, 드디어 해냈어.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의 떨림도 기억에 남아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북한군 막사에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서 선배들께 인사드릴 때 감격스러웠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탈북 경험이 있으시다니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첫 업무는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작성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죽음도 포함시켰어요.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제 사례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진짜 외교 자료죠.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도 작성했어요. 북한군 내부의 인권 실태, 식량 부족 문제, 의료, 체계 붕괴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 경험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국제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인권회의였어요. 처음 해외 출장이었는데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북한군 내부의 인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도 포함시켰어요. 각국 대표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제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울림을 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한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언제쯤 통일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북한에는 민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는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통일을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 되었다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 경험을 들려주며 격려합니다.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형, 정말 통일이 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능해요. 매년 민수의 기일에는 조용히 추모하고 있어요. 민수야, 나는 내 꿈도 함께 이루어가고 있어.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할게. 그리고 다짐합니다. 더 많은 민수들을 구하겠다고. 요즘 가장 큰 보람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북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 중에 부모님도 계실까요?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민수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민수야, 우리 약속 지키고 있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도 통일을 위해 일을 시작해요. 앞으로의 꿈은 통일 한국의 첫 대북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자유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민수의 무덤을 찾아갈 거예요. 민수야, 드디어 통일이 됐어. 이제 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